정확히 4시가 되자 은지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소파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은지가 발끝으로 걸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작은 삽을 함께 들고 있다는 삽.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새벽에 삽을 들고 나간다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은지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자 정숙도 서둘러 옷을 걸치고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까봐 계단을 이용했어요.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무릎이 아팠지만 며느리를 놓칠까봐 참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니 은지가 아파트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작은 야산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정숙은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어요. 야산 초입에 도착하자 은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가로등 그늘에 숨어서 은지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은지는 산길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간 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주위를 비춰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숙은 나뭇가지 뒤에 숨어서 은지를 관찰했습니다. 은지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정숙은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0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죠.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무릎이 좀 시리긴 하지만 이 정도야 나이를 생각하면 양호한 편이었어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정숙은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됨을 느꼈습니다. 아들 준호와 며느리 은지, 그리고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소소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가는데 이 집의 생기가 돈 것은 순전히 젊은 부부 덕분이었습니다. 은지는 참 좋은 며느리였어요. 결혼한 지 3년이 넘었지만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이 없었고 정숙을 친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33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어린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정숙은 때로 딸을 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뜨거운 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자 정숙은 차를 우렸습니다. 아침 첫 차 한 잔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거실로 나와 창문을 열자 시원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아파트 12층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아직 잠들어 있는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때 복도에서 살짝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가 화장실로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좀 일찍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아마 나이가 들면서 잠이 얕아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도 예전보다 훨씬 일찍 깨는 편이니까 말이죠. 정숙은 차를 마시며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장 보러 가는 것,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것, 저녁에는 아들 부부와 함께 드라마 보는 것. 단순하지만 충실한 하루 계획이었어요. 아들 준호는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었지만 때로는 너무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걱정되기도 했어요.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종종 병원에 나가곤 했거든요. 그래도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은지는 결혼 전까지 유치원 교사로 일했었어요.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고 아이들도 은지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인지 가끔 아쉬운 표정을 짓곤 했어요.
정숙은 그런 며느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6시가 되자 정숙은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한 간단한 식사를 차리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비록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은지가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같았지만 표정은 언제나처럼 온화했어요.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응, 잘 잤다. 너도 일찍 일어났네. 정숙이 대답했어요. 조금 잠이 안 와서요.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것이 있는 듯 했어요. 정숙은 그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누구나 가끔 잠 못 드는 날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정숙은 며느리의 변화를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한 것들이었어요. 식사 시간에 은지가 평소보다 적게 먹는다든지 드라마를 보면서도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본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2주일이 지났을 때 정숙은 은지가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도 은지 방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가끔 아주 작은 소리로 훌쩍거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들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요즘 은지가 좀 이상하지 않니? 밤에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준호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어요. 워낙 일에 바빠서 집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변화까지는 챙기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은 3주째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정숙은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려다가 현관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어요.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보니 현관문이 살며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사이로 은지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상복을 입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고 있었던 거죠.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4시에 며느리가 혼자 나간다니 도대체 어디를 가는 걸까요? 혹시 응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지만 바로 따라 나갈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후에 은지가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집으로 들어왔어요. 정숙은 침실로 돌아가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간 것 치고는 운동복도 입지 않았고 땀 냄새도 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지에게 넌지시 물어봤어요. 은지야, 새벽에 어디 나갔다 왔니? 네. 은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냥 잠이 안 와서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새벽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니?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만 잠깐 걸었다 왔어요. 괜찮아요. 은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도 새벽 4시 외출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1시간 정도 후에 돌아오는 은지의 패턴이 반복되었어요. 정숙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상한 것은 은지가 돌아올 때마다 미묘한 흙냄새가 났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며칠 연속으로 같은 냄새가 나니까 확실해졌습니다. 새벽 산책을 한다고 해서 흙냄새가 날 이유는 없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건 은지의 손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보니 은지의 손톱 사이에 흙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마치 딱딱한 무언가를 만지거나 팠을 때 생기는 그런 상처 같았습니다. 은지야,
손 어디 다쳤니? 정숙이 물었어요. 아, 이거요? 그냥 집안일 하다가 살짝 긁힌 거예요. 은지는 서둘러 손을 숨겼습니다. 정숙은 점점 더 의구심이 커졌어요. 분명히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숨기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2주일이 더 지나면서 은지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식사량은 더욱 줄어들었고, 대화할 때도 자주 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가끔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는데 정숙이 무슨 말이냐고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정숙은 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봤지만 준호는 여전히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워낙 은지가 조용한 성격이라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숙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은지를 따라가 보기로 한 거죠. 70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며느리가 혹시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새벽 3시 반 정숙은 알람도 맞추지 않고 스스로 잠에서 깼습니다. 70년을 산 몸의 생체리듬이 긴장감을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지의 방을 바라보니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핸드폰 불빛인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아직 잠들지 못한 모양이었죠. 정숙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70년을 살면서 누군가를 몰래 따라가 본 적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를 향한 걱정이 그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정확히 4시가 되자 은지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소파 뒤로 몸을 숨겼어요. 은지가 발끝으로 걸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작은 삽을 함께 들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삽? 정숙은 순간 숨이 막혔어요. 새벽에 삽을 들고 나간다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은지가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가자 정숙도 서둘러 옷을 걸치고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가 날까봐 계단을 이용했어요. 12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무릎이 아팠지만 며느리를 놓칠까봐 참고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로비에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니 은지가 아파트 뒤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작은 야산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정숙은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따랐어요. 야산 초입에 도착하자 은지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산길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가로등 그늘에 숨어서 은지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은지는 산길을 따라 10분 정도 올라간 후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손전등을 꺼내 주위를 비춰보더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숙은 나뭇가지 뒤에 숨어서 은지를 관찰했습니다. 은지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 깊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묻거나 파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니 은지가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편지 봉투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파놓은 구멍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정숙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땅에 묻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전달하려는 걸까요? 편지를 묻은 후 은지는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작은 돌멩이를 올려놓더니 두 손을 모으고 뭔가 중얼거렸어요. 기도하는 것 같기도 했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0분 정도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긴 한숨을 쉬었어요. 멀리서 보기에도 은지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가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하자 정숙은 서둘러 숨었어요. 은지가 지나간 후에야 조심스럽게 나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잠들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새벽마다 야산에 가서 편지를 묻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이상한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은지가 혹시 사이비 종교나 이상한 집단에 빠진 건 아닌가 하는 거였어요. 요즘 그런 일들이 뉴스에 자주 나오잖아요. 편지를 땅에 묻는다는 것도 어떤 의식의 일부일 수도 있었고요. 정숙은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 직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설마 새벽에 몰래 따라갔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6시가 되어 은지가 부엌으로 나왔을 때 정숙은 며느리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고 눈가에는 뭔가 울었던 흔적 같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은지야, 몸이 안 좋니?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는데.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잠을 좀 못 잤을 뿐이에요. 은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날 하루 종일 며느리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분명히 은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느껴졌고요. 며칠이 지나도록 정숙은 은지의 새벽 행동에 대해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은지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 보였어요. 식사 시간에 은지는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가끔 정숙이 권하면 한두 숟가락 뜨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도 자주 멍하니 다른 곳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아들을 불러냈어요.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심각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준호는 퇴근 후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였어요. 은지 말이야. 요즘 너무 이상해. 정숙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가요? 뭐가 이상한데요? 매일 새벽 4시에 나가서 1시간씩 어디 갔다 와. 그것도 삽을 들고 말이야. 정숙은 자신이 본 것을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삽을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아세요? 엄마가 몰래 따라가 봤거든. 야산에 가서 뭔가를 파고 편지를 묻더라.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은지한테 직접 물어보셨어요? 물어봤지. 그런데 제대로 대답을 안 해. 뭔가 숨기고 있어. 정숙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은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여전히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걱정하지 마. 은지의 대답은 항상 이것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참다 못해 은지를 직접 추궁하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후 둘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솔직히 물어볼게.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야산에 가서 뭘 묻고 있지? 편지를.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가 따라가 봤어. 혹시 너 이상한 종교에라도 빠진 거야? 아니면 누구랑 수상한 일이라도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지가 급하게 부정했지만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못했어요.
그럼 뭔데? 남편도 모르게 새벽에 나가서 편지를 땅에 묻는 게 정상이야. 정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냥,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어요. 개인적인 일이 뭐가 있어? 우리가 가족 아니야.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정숙의 다그침에 은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어요. 그때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야, 왜 울어?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너 부인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한테는 숨기고 있고. 정숙이 답답하게 말했어요. 준호는 은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뭔 일인지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잖아. 하지만 은지는 고개만 흔들 뿐이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며느리들 참 이해하기 어려워. 정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친구 영희가 물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새벽마다 산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해. 그런데 왜 그러는지 말을 안 해.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니야? 다른 친구 순자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건 확실해. 정숙은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했어요. 도박에 빠졌을 수도 있고, 이상한 종교에 빠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다른 남자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족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은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준호도 어색해했어요. 정숙만 혼자서 이것저것 말을 걸어봤지만 대답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새벽에 뭘 하는 거야? 정숙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은지는 고개를 떨궜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 새벽에 엄마가 직접 확인하러 갈 거야. 뭘 하는지 제대로 봐야겠어. 어머님, 제발. 은지가 간청하듯 말했지만 여전히 진실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뒤척이며 내일을 걱정했어요. 정숙은 며느리가 혹시 정말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닌지 걱정했고, 준호는 가족 간의 갈등이 더 커질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은지는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어요. 다음 날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에 모든 것이 밝혀질 예정이었어요. 새벽 3시 반, 정숙은 어제보다 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은 꼭 며느리의 비밀을 밝혀내겠다는 결심이 서 있었어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와 은지를 기다렸습니다. 4시 정각 은지가 방에서 나왔어요. 여전히 평상복 차림에 작은 가방과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은지가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정숙도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어요. 멀리서 은지의 뒷모습을 보며 따라갔는데 며느리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보였습니다. 야산에 도착해서도 정숙은 지난번보다 더 가까이 숨었어요. 은지가 하는 일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거든요. 은지는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하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편지를 바로 묻지 않고 먼저 봉투를 들여다보며 뭔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숙은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하늘아, 오늘도 엄마가 왔어. 미안해, 하늘아.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늘이?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하늘이가 누구지? 은지가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대상이 하늘이라는 사람인 모양이었습니다. 은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어머님이 많이 걱정하세요. 엄마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너한테만은 계속 편지를 써야겠어. 엄마가 너를 잊으면 안 되니까. 편지를 땅에 묻은 후 은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가끔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정숙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하늘이가 누구인지, 왜 편지를 땅에 묻는지,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은지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은지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 그 자리로 가봤어요. 편지가 묻힌 곳 위에는 작은 돌멩이가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시든 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돌멩이 아래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던 거예요. 하늘이에게. 정숙은 손전등을 켜고 더 자세히 봤습니다. 그 글씨 아래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어요. 2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의 날짜들이 하나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하늘이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은지가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지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은지가 가끔 하늘을 보며 혼자 미소를 짓는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하늘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정숙은 결국 은지의 방을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은지가 장 보러 나간 사이에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모두 하늘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사랑하는 하늘아, 오늘도 엄마는 너를 그리워해. 내가 좋아하던 딸기가 제철이야. 예전에 너랑 같이 딸기를 따러 갔던 게 기억나니? 그때 너는 딸기보다 나비를 더 좋아했지. 엄마는 아직도 그때가 꿈만 같아. 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편지는 분명히 죽은 사람에게 쓴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라는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은지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은지가 어린 여자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는 5살 정도로 보였고 은지와 똑 닮았어요. 사진 뒤에는 하늘이 5번째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하늘이는 은지의 딸이었고 이미 세상을 떠난 아이였던 겁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잃었다니, 그리고 그 아픔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왜 이런 중요한 일을 가족들이 몰랐을까요?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지가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둘러 편지와 사진을 제자리에 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정숙은 아들을 따로 불러냈어요. 은지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가족이라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뭘 발견하셨는데요? 준호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은지한테 딸이 있었어. 하늘이라는. 정숙이 말했어요.
딸이요? 준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그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은지가 매일 그 아이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혼 전 은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럼 은지가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숨겼을까요? 아마 너무 아팠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과거를 묻고 싶었을지도 모르고 정숙이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날 밤 준호는 은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 은지는 부인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하늘이는 내 전 남편과의 아이였어. 5살 때 백혈병으로.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준호가 안타깝게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당신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고,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은지와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지야, 엄마가 어제 내 방에서 편지들을 봤어.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건 미안해. 엄마가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도와주고 싶어. 은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죽고 나서 1년 동안은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니? 네. 하늘이한테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라도.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야산에 묻는 거야? 하늘이가 별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에 편지를 묻으면 전달될 거라고. 은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그제야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 그 깊은 상처와 그리움을 말이죠. 그동안 엄마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해. 정숙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너무 아파서. 은지는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려줬어요. 어떻게 만난 아이였는지, 얼마나 예쁘고 똑똑했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얼마나 용감했는지. 하늘이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아프면서도 엄마 걱정만 했어요. 엄마 아프지 마. 하늘이가 지켜줄게. 그런 말을 했어요. 정숙은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물며 직접 그런 일을 겪은 은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럼 왜 우리 준호랑 결혼한 거야? 처음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였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준호 오빠도 어머님도. 정숙은 며느리를 꼭 안아줬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아파하지 마. 우리가 같이 하늘이를 기억해 줄게. 정숙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정말요? 은지가 놀란 듯 물었어요. 그럼 하늘이도 우리 가족이야. 비록 만나지는 못했지만 내가 낳은 아이니까 우리 손녀나 다름없어. 그날 오후 정숙은 은지의 방에서 하늘이의 사진들을 더 자세히 봤어요. 정말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은지를 많이 닮았고 눈이 초롱초롱했어요. 은지는 하늘이와 찍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첫돌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마지막 생일 사진까지. 모든 사진 속에서 하늘이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별을 좋아했어요. 밤마다 창문으로 별을 보면서 엄마한테 별자리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은지가 추억을 되살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하늘이가 별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정숙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지도 오랜만에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은지와 함께 야산에 가보려고 했어요. 며느리 혼자 그 아픔을 감당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은지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나자 정숙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은지야,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자.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왜요? 하늘이한테 엄마도 인사하고 싶어? 정숙의 말에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야산으로 향했어요. 은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야산에 도착해서 은지가 평소 앉던 자리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은지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오늘은 할머니도 함께 왔어. 할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아이와 대화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은지는 평소처럼 편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늘아, 할머니가 우리를 이해해 주셔. 이제 엄마가 혼자가 아니야. 정숙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새벽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할머니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너도 엄마를 많이 사랑했겠지. 정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은지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상한 며느리죠. 죽은 아이한테 편지를 쓰고 매일 이런 곳에 와서. 아니야. 넌 좋은 엄마야. 정숙이 은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야. 죽어서도 계속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하늘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이는 어떤 아이였어? 정숙이 물었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어요. 은지가 추억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아프면서도 엄마 걱정만 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엄마만 아프지 말라고. 병원에서 마지막에도 엄마 손을 잡고 고마웠다고 했어요. 정숙은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널 좋은 사람으로 키웠구나. 정숙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하늘이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때 은지가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작은 망원경이었습니다. 이거는 뭐야? 정숙이 물었어요. 하늘이가 좋아했던 거예요. 별 보는 걸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하늘이한테 편지를 쓸 때마다 망원경으로 별을 봐요. 하늘이가 어느 별에 있는지 찾으려고. 은지는 망원경을 정숙에게 건넸어요. 어머님도 한번 보세요. 정숙은 처음 써보는 망원경으로 하늘을 봤어요. 별들이 훨씬 크고 밝게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답네. 하늘이가 저 별들 중 하나구나. 정숙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저는 가장 밝은 별이 하늘이라고 생각해요. 은지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망원경을 번갈아 가며 별을 봤어요. 그리고 하늘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늘이는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어요.
병원에서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랑 하늘이가 함께 있는 그림을. 그 그림 아직 있니? 정숙이 물었어요. 네. 집에 잘 보관하고 있어요. 하늘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정숙이 말했어요. 은지야, 앞으로는 엄마도 가끔 같이 가도 될까? 정말요? 은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하늘이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가족은 함께 기억해야지. 그날 오후 은지는 하늘이의 그림들을 정숙에게 보여줬어요. 정말 예쁘고 따뜻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엄마와 하늘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별이 가득한 하늘 그림, 꽃밭에서 노는 그림들이 있었어요. 이 그림은 하늘이가 마지막에 그린 거예요. 은지가 특별히 소중히 여기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림 속에는 하늘이와 은지, 그리고 천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하늘이가 천사가 되어서 엄마를 지켜준다고 했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5살 아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거든요. 정말 특별한 아이였구나. 이런 아이를 낳아서 기른 내가 자랑스러워. 정숙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녁이 되어 준호가 퇴근했을 때 세 사람은 함께 하늘이의 그림을 봤어요. 준호도 처음 보는 그림들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하늘이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구나. 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 나중에 커서 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은지에게 제안했어요. 우리 하늘이 방을 하나 만들어주자. 네. 은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하늘이 그림들도 걸어두고 하늘이가 좋아했던 것들도 놓아두고 그러면 하늘이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 같을 거야. 은지는 그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그동안 하늘이에 대한 기억을 혼자만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은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뭘? 우리가 가족이잖아. 가족의 아픔은 함께 나누는 거야. 정숙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날 밤부터 은지의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하던 무거운 짐을 가족과 함께 나누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늘이에 대한 기억도 더 이상 아픈 것만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추억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정숙과 은지, 준호는 함께 하늘이 방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작은 방을 선택했어요. 하늘이가 밝은 걸 좋아했다고 은지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이의 그림들을 예쁜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었어요. 특히 마지막에 그린 천사 그림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하늘이가 좋아했던 별 스티커들을 붙였어요. 작은 책상 위에는 하늘이의 사진과 좋아했던 인형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망원경도 창가에 설치해서 언제든 별을 볼 수 있게 했어요. 정말 예쁘다. 하늘이가 좋아할 것 같아. 정숙이 방을 둘러보며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네. 이제 하늘이가 정말 우리와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은지가 행복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하늘이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은지는 하늘이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고 정숙과 준호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늘이는 요리하는 걸 구경하는 걸 좋아했어요. 의자에 올라서서 엄마가 하는 걸 계속 봤어요. 은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하늘이를 위해서 가끔 요리해주자. 정숙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은지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하늘이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만들어서 같이 먹으면서 하늘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며칠 후 정숙은 은지와 함께 야산에 특별한 것을 가져갔어요. 하늘이를 위한 작은 정원을 만들기로 한 거였습니다. 편지를 묻던 그 자리에 예쁜 꽃들을 심었어요. 하늘이가 좋아했다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표지판도 세웠어요. 하늘이의 정원이라고 적힌 표지판이었어요. 이제 하늘이가 더 행복할 거야. 예쁜 꽃들 사이에서 편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은지가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로 은지의 생활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새벽에 야산에 가긴 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정숙도 함께 갔고 주말에는 준호도 함께 갔어요. 하늘이 정원은 점점 더 예뻐졌습니다. 꽃들이 피어나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은 하늘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오빠, 저 다시 일하고 싶어요.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이라니? 정숙이 물었어요. 유치원 선생님으로 다시 일하고 싶어요. 하늘이가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저도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하늘이가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지지했어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집안일도 같이 하고. 정숙도 은지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일주일 후 은지는 예전에 다니던 유치원에서 다시 일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만나는 첫날 은지는 떨렸지만 행복했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은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이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생각났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늘이를 돌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슬픈 기억이 아니었어요. 사랑스러운 추억이었고 힘이 되는 기억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은지는 아이들과 함께 특별한 활동을 했어요. 별자리 그리기였습니다. 선생님, 저 별은 뭐예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저건 하늘이 별이야. 정말 특별한 별이지. 은지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하늘이 별 그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신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은지는 집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하늘이 별에 관심을 가져서 기뻤다고요. 하늘이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은지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하늘이가 다른 아이들을 통해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정숙이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하늘이 방에서 망원경으로 별을 봤어요.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가장 밝은 별이 하늘이야. 은지가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 밝네. 하늘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준호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이제 행복해. 좋은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 고마워, 우리 하늘이. 은지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유독 밝게 반짝이는 별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마치 하늘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그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모든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은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에 둘러싸여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늘이도 더 이상 슬픈 기억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지만 그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이처럼 별이 되어 우리 곁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답니다. 가족이란 피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숙 할머니와 은지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